12연기 특강이 오늘 이제 43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그 특강이 길어가지고 이제 좀 적당히 12연기 특강을 마감할 때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사실은 뭐 그간 남들이 생각하는 12연기 특강보다는 아주 폭넓게 세상이 무언지, 나는 누군지, 뭐 이런 삶의 이야기를 포괄해가지고 12연기 특강을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길어졌는데, 뭐 이젠 좀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가능하면 12월 한 달을, 특강 마무리 과정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면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12연기에 이어지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8정도 특강으로 공부를 좀 이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3번째 시간으로, 자, 지난주에 상해 잠재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꿀과자의 경을 보았거든요. 꿀과자의 경에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당신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이 가래로부터 벗어난 아라한, 그러니까 바람은 나오지만 아라한은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상이 잠재하지 않는 그런 경지를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상이 잠재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해탈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나는 말한다, 주장한다. 이렇게 부처님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은 고개를 흔들고 가버리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전달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비구가 아니 그럼 부처님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할 때 상이 잠재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상이 잠재하지 않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간략한 가르침을 설하고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하나요? 김법우님, 제자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했다고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그걸 뭐라 했죠? 아비담마. 그래.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아비담마라는, 물론 뭐 경에서 아비담마라고 직접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처님께서 간략히 설해 주신 내용을 제자들끼리 의논하고, 야, 우리끼리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선배 스님한테 가서 좀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래가지고 마하가짜나라는 선배 스님을 찾아서 그 간략히 설하신 그 내용의 상세한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부분들, 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이것이 경전이 말하는 아비담마다. 경전은 아비담마와 아비위나야, 경에 대함, 율에 대함, 이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과 부처님이 지정하신 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의논하고 그 상세한 의미를 알고 그대로 배워서 실천하는 이런 의미로 법에 대한 것으로의 아비담마, 율에 대한 것으로의 아비위나야, 이렇게 아비담마와 아비위나야를 쓴다라는 부분을 지난주 우리가 약간
이해를 한 거죠. 굉장히 사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비담바라는 말이 경에 있지 않느냐? 당연히 있죠. 그런데 경이 말하는 아비담바는 이런 이야기다 라고 경이 사용하는 그대로의 의미를 아는 거 아주 중요했죠. 김부부님이 아비담마라고 대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어쨌든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상의잠재하지 않는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를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마하카짜나 존자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제 마하카짜나 존자가 설명해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지난주 경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처님이 어떻게 상의잠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주신 요 내용은 지난주 한 주 시간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공부를 좀 다시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꿀과자의 경에서 제자인 비구가 질문한 데 대한 부처님의 답변, 그리고 그 간략하게 설해진 부처님 답변에 대해서 마하카짜나 존자가 상세히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꿀과자의 경 다 보고 계시죠?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그 단답반이를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자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분이셔서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습니까? 대덕이시여. 여기서 이제 어떻게라는 요 부분 주목해야 되죠. 어떻게 세존에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머금이 있고 의심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벗어난 그 바라문에게, 여기서 바라문은 아라한이다. 경전에서 바라문이라고 쓰일 때는요, 이게 그 바라문교의 사제, 그 사성계급의 하나, 그러니까 요새 보면 이제 힌두교의 바라문이죠. 그 바라문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바라문이 원래 의미하는 바로 쓰이는 경우도 아주 많은데, 경에서 왜 바라문입니까? 바라문의 본래적인 의미로 나올 때는 대부분 아라한의 개념으로 나와요. 요거 그 시작에 대한 암경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요건 제가 그 수업보고 통해서 그 내용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 이제 그 바라문이 그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라한인데, 그 아라한의 공부 과정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만뜨라를 읽고 이래하는 것은 지금 힌두교에 있는 그 말하자면 격이 낮아진 바라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가래에서 벗어난 그 바람은, 즉 아라한에게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이 잠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비구여, 원인에 의해서 사람에게 빠빤짜 산냐 상카 희론 상 헤아림들이 일어난다. 만약 여기에서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저항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견해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의심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유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무명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의 끝이다. 여기서 이런 악한 불선업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상이 잠재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받아가지고는 간략하게 답변하고 들어가신 거죠. 자, 이 내용을 오늘 좀 알아보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주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상이 잠재하지 않는가. 하여간 요 주제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거, 삼야죠, 삼야. 오온의 한 가지 상이고. 하여간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말로 읽으면 또 다른 상도 있죠. 요런 상. 노부부님 요 상은 원어가 뭐죠? 그러니까 요 서로 상을 쓰는 요 상은 파리어 어떤 걸 번역한 거죠? 니미따죠. 니미따하고 산자하고가 워낙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어서 이건 요게 헷갈리는 사람이 많고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금강경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는데 현장 스님은 사상을 말할 때 산야, 마음 심자 붙은 상을 쓴다고.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할 때는 마음 심자 안 붙은 요 상을 썼다고. 이거는 뭐 번역의 개념으로 뭐 원어를 니미따를 썼다 이렇게 봐야 되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산야하고 니미따하고 상과 상이 잘 구분되지 않는 좀 어려움이 있죠. 약간.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부처님 어떻게 산야가 잠재하지 않습니까? 자,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봤지만 그 세계의 의도경 통해서 보면 상이 잠재한다라는 이 부분을 결국은 중생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이렇게 보았던 거죠.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을 따까가 있죠. 따까 안에서 마음이 생겨나죠.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식이 생기고 삼사화합 촉해서 수하면 이 수를 식이 인식을 하죠. 이때 여기에 삼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인식작용, 위자나띠, 인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무명과 팜 또는 진이 생겨나죠. 그러면 식이 팜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이게 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죠. 그러면 이 심은 탐을 몸집으로 하기 때문에 망이라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바라는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망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런 그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에서의 최초의 행위가 진행되죠. 그러면 이 행위의 결과로 뭐가 생기죠? 난디. 단만한 노부부님 바로 그 난디가 생기는 거죠. 그 난디를 우리가 이제 소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탐과 난디, 탐과 소망이 함께한
이러한 닦아의 결과물이 뭐냐 하면 가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화된 이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견해가 있고 윗닦아가 있고 의도 기대 지향이 있고 사유가 이래 이제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를 하면 행위를 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메커니즘의 중심이죠. 노버브님 그려지는 거죠. 행위를 출발점으로 하는 세 가지 순환 구조, 순환 고리가 있다. 어떤 게 있나요? 큰 순환 고리. 먼저 작은 순환 고리 해가지고 작은 순환 고리는 인식으로 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거는 중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위가 큰 순환 고리가 있는데 큰 순환 고리는 뭐냐 하면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해서 존재가 변화하는 내가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큰 순환고리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오죠. 그런가 하면 식이 머무는 건 어느 경우에 머무나요? 상이 잠재하면 식이 머물고 뭐 이쪽 그 행위 영역이 어쨌든 상관없는 거야. 상이 잠재하면 식은 함께 머물고 상이 잠재하지 않으면 식은 머물지 않죠. 그래서 큰 순환고리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달리 말하면 중생으로의 삶이 연장되어가는 이 조건은 상이 잠재하는가 잠재하지 않는가 이것에 따라서 잠재하면 식이 머물러서 나라는 존재가 변화하고 지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의 잠재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상이 잠재하는 요게 잠재 순환고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거 상이 잠재한다라는 요 현상이 어떤 경우에 나타났었나요? 우리가 이제 먼저 의도경 이렇게 봤을 때 상이 잠재 어떤 경우에 상이 잠재하나요? 방금도 말했지만 행위가 어떻게 되든 상이 잠재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 잠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한 가지 자리가 있었죠. 우리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데 낚시꾼이 지렁이를 꿰어가지고 낚시바늘을 들이우면 이 물고기가 눈 밝은 물고기, 지혜로운 물고기라면 저기서 지렁이가 꿈틀대지만 저 안에 낚시바늘이 있어 해가지고 이걸 안 물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똑똑한 물고기는 잘 없죠. 그런데 물고기가 이 낚시바늘을 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경전이 표현하는 바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래 되잖아요. 그 자리. 낚시꾼이 낚시바늘을 들이운 그래서 낚시바늘을 물었다라는 그 자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김어부님 어디예요? 어디예요, 노부님? 잊어버렸어요. 노부님, 요 자리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봤어. 마음이 망이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을 바란다. 이런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이 생겨가지고 탐과 난디가 한계한 가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행위의 출발이에요. 요 행위는
아직까지 딱가 안에 있으니까 몸이 참여하지 않은 마음 혼자 행위하는 거요. 몸과 함께하는 행위는 여기서 윗닦아부터 출발하죠. 뭐 이런 차이 우리가 알잖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몸이 참여하지 않은 내면의 과정에서 마음 혼자 하는 행위. 요 행위가, 그러니까 요 자리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진행이 되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물었어. 요거잖아요. 그런데 요 자리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요거 달리 말하면 염오라는 거죠. 염오하면 하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요 과정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경은 물고기가 지렁이가 꿈틀거리긴 하는데 저 속에 낚시바늘이 들었어 라고 기가 막히게 똑똑한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그 지렁이를 안 물고 피해가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런데요, 이 부분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세상에 어떤 물고기가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지렁이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낚시바늘을 두려워해가지고 안 먹고 딴 데로 갈까? 이런 물고기가 있을까? 근데요,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는 없어. 근데 사람 사는 곳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곳도 그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이 상의 병들이 치유되었다, 번뇌가 부서졌다, 잠재 성향이 뿌리 뽑혔다, 이런 아라한이라는 깨달은 자가 되지 않는 한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이런 존재는 지렁이를 낚시바늘이 두려워서 물지 않는 물고기가 없듯이 인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제시된 방법에 의해 가지고 뭐 쭉 과정이 있지만 염오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행의 힘에 의해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이런 내면의 제어를 실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그 공부에 의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지무지하게 보통 말하는 희유한 일이죠. 희유한 일. 그러나 분명한 거는 부처님이 누구요? 부처님은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분이라고. 부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도 아라한을 성취한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요? 말하자면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삶을 사는 분이요. 그런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뭐죠? 상이장제. 그게 상이장제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 의도경에서 본 거잖아요. 상이 잠재하면 또 어떤 일이 함께 수반된다고. 식이 머문다는 현상이 함께 한다고. 식이 머문다라고 이렇게 삶이 진행되면 이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이런 설명에 의해서 존재가 새로워지잖아. 새로워진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가 그 변화 가운데 유지된다. 달리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이런 중생으로의 불만족한 삶이 지속되다가 몸이 죽으면 윤회해서 다음 생에도 또 그런 삶을 이어가는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의 잠재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지 뭐. 상해 잠재라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시기에 머물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중생으로의 이러한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윤회하는 삶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바로 한 가지 방법, 수행에 의해서 뭐 염오, 이탐, 소멸 이렇게 가야 되지만 염오라는 수행 과정에 의해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되면 요것으로 인해서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요거죠. 상이 잠재하지 않으면 시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시기에 머물지 않으면 시기 또한 늘어나지 않고, 시기에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으면 명색이 참여하지 않아서 중생으로의 삶을 청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탁 무는 것과 같은,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물지 않을 만한 똑똑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김보아버님,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면 안 되죠. 짐승으로 태어나면 그저 먹고 사는 일, 약육강식,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 경전이 당장 그 힘센 자들이 먹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일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나의 삶을 향상해가지고 내가 지금은 물고기라도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더 향상해서 깨달아야지, 윤회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데까지 생각이 못 미친다고. 그러니까 물고기는 마찬가지. 응?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우리도 사실은 중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똑같아. 아니 뭐 우리도라고 해도 사실은 뭐 우리 범주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고기하고는 다른 게 있어. 물고기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향상할까? 여기에 생각이 못 미쳐요. 근데 인간 정도의 두뇌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향상할까? 라고. 그리고 바른 공부를 만나면 그 공부를 학습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삶을 향상하고 그 향상의 끝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다시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불만족한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라고 삶을 이끌 수가 있다고. 공부하는 곳의 궁극의 목표가 그거죠. 물고기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아직은 우리가 상이 잠재하는 삶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의 끝자리를 지정할 수가 있잖아.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뭐 그런 일을 궁극적으로 하자, 거기에 우리 사유가 미친다고.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봐야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경에서 어떻게 상이 잠재하지 않는가라고 제자가 질문을 했더니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비구역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 삶의 과정에 의해서 사람에게 빠빤짜 삼냐 상카라는 희론, 상, 헤아림이 일어나는데, 만약 여기에서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이랬거든. 요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모?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하나의 문장을 요쪽에서는 뭐 그냥 부처님이 설하는 어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미래수동분사라는 문법적 구조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그냥 우리가 쉽게 여기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부처님이 이제 설명하는 어떤 그 상황 때문에
미래수동분사 형태라고 하는 문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은 그렇게 한 거예요.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이건 달리 말하면 이거죠. 빡반자 삼냐 상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위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요걸 설명한 거죠. 지금 바로 요 얘기. 낚시 바늘을 물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의 끝이고, 탐, 저항, 견해, 의심, 자기화, 유탐, 무명의 잠재 성향의 끝이고 이랬는데, 잠재 성향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요 중생들에게 상이 병들어 있는 거죠. 병든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한다고. 상이 병들어 있는 거를 달리 뭐라고 부르죠? 번뇌라고 부르죠. 이 번뇌라는 것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잠재 성향이 이거잖아. 이렇게 놓고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성 자체를 말할 땐 상은 상나가정, 상의 병듦을 말할 때는 상나가정 이렇게 말하죠. 원래는 무상보 무와 부정인데 상나가정이라고 상이 2차 인식에 간섭하는 경향이 병들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상태를 번뇌라는 측면으로 말할 때는 또 어떻게 말하나요? 욕탐, 탐이 아니지. 용루, 유루, 무명루. 이래가지고 욕계 중생 수준의 번뇌, 색계, 무색계라는 존재 상태의 번뇌, 무명루, 상락아라고 잘못 보는 번뇌. 이렇게 이제 용루, 유루, 무명루라는 번뇌로도 말하고, 그 다음에 잠재 성향이라고 요 자리를 표현할 때는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경향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보통 7가지 잠재 성향을 말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탐의 잠재 성향, 저항, 견해, 의심, 자기화, 유탐, 그리고 무명의 잠재 성향의 끝이다라는 게 잠재 성향 7가지가 끝나는 거예요. 잠재된 성향이 뿌리 뽑히는 거예요. 이러는데 그게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상의 병들미 치유되었다. 번뇌가 부서졌다. 잠재 성향이 뿌리 뽑혔다. 동일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면 다시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것이 바로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의 끝이다. 요건 뭐예요? 몽둥이를 들고 여기부터 싸우고 여기까지는 신업을 말하죠. 몸의 업. 그 다음에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거짓말하는 이거는 뭐예요? 구업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자리를 해결하는 거야. 요 자리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첫째로 어떤 일이 있느냐? 그 결과로 7가지 잠재 성향이 끝난다. 잠재 성향이 끝난다라는 거 상의 병들미 치유되었다. 그러니까 치유되는 것이다. 번뇌가 부서지는 것이다. 잠재 성향이 뿌리 뽑혀지는 것이다. 이 부분 상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 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이 상이 번뇌 상태로 작용을 하니까 가래가 되어가지고 신구의로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신구의에 오염된 업을 지으니까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잠재 성향이 뿌리 뽑혔다.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 치유된 상이 참여해가지고 삶이 진행되면 그러한 삶에서는 행위는 어쨌든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신구의 삼업의 오염이 해소된다. 그래서 신업,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이런 악한 신업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고, 말다툼하고 논쟁, 상호 비방, 중생모략, 거짓말하는 나쁜 구업이 해결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죠?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주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가르치는 것은 상이 잠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 남들과 다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요걸 실현하면 자기 내면적으로는 상이 잠재하지 않아 잠재 성향이 끝나. 그리고 그러한 삶에 의해서 행위가 신업, 구업 이 부분의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니 어찌 보면 부처님은 신고의 삼업 중에 왜 신업과 구업만 말을 했을까? 의업도 있잖아. 박법부님, 왜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의업은 얘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했을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했는지 법부님 아셔요?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는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잖아. 근데 제가 어떤 생각, 노법부님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시죠? 의업이라는 건 전달이 안 된다고? 남과 다투지.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고, 그러한 상태에 의해서 남들과 다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내가 말한다, 주장한다. 남들과 다투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지. 그죠? 이렇게 남과 다투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하려니까 의업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하든 남들한테 전달되지 않아.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그죠? 그래서 관계의 문제, 남들과 다투지 않는 삶을 말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느라고 신업과 구업의 이야기만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부처님이 단답반이라는 사람이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상이 잠재하지 않는 걸 가르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는 제자들한테 전달을 했더니 어떤 제자가 아니 부처님 어떻게 다투지 않고 어떻게 상이 잠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구체적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주 간략하게 하신 말씀. 다만한도 부부님, 그럼 부처님이 간략하게 답변하신 그 말씀의 중심은 뭐죠? 중심은? 상이 잠재하는 거. 제 생각에는 부처님 답변의 중심은 이거 같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 결과로 상이 잠재하지 않고, 그지? 잠재 성향이 끝이다. 그 결과로 신업 구업에 아무 문제가 없어. 남들과 다툴 일이 없어. 요점은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것이다. 요걸 효리적으로 말하면 역보라고 한다. 요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여간 뭐 이런 거야. 당신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주장합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있지 않을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상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이렇게 상이 잠재하지 않아서 자기 문제가 해소되면 몸과 말로 하는 행위가, 그죠? 신업과 구업이 남들하고의 다툼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이러한 딱과 안의 내적 과정이 성취되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
상이 잠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된 삶을 살게 되고 그 해탈된 삶이 세상에 전달될 때는 신업과 구업이라는 데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다툼이 없습니다. 오직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을 수만 있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완성된 삶이 실현되고 또한 남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부처님이 제자들을 이끄는 불교 신자들의 완성된 삶이죠. 모델이죠. 그래서 약간 그 중심에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예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낚시꾼이 던져놓은 낚시바늘에 꿰어있는 지렁이를 보고 웬 떡이냐 하고 무는 순간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다.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김법부님 이거요. 물고기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똑똑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가 내면의 문제, 상이 병들었다든가 번뇌라든가 잠재성향이라든가 이런 내면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우리도 지금 사는 거는 똑같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물고기하고는 차별적으로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사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 완전한 깨달음에 대해서 이것이 길이다 라고 붙잡을 수 있고 그 길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염오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르침의 중심을 이 자리에 두고 있다. 물론 뭐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있는 이러한 삶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요? 완성되려면 결국은 뭐 수행 과정이 그렇지만 그 완성 형태로 보면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상의 병들을 치유하고 번뇌를 부수고 잠재 성향을 뿌리 뽑음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것이 완성되어야 되죠. 그 위에서 사마타에 의해서 탐이 무탐으로 그러니까 탐이 제거되고 무탐무진의 삶이 완성되어야 이렇게 밑에서부터 명과 무탐의 마음이 생겨나줘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완성이 이루어지죠. 뭐 그러니까 그거야 뭐 정말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하나의 수행체계 이 수행을 바르게 길을 배워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길은 멀죠. 그러나 아무리 길이 멀다 해도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접근할 수 없지만 길을 알면 한 걸음씩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보았어요. 요렇게 이제 이 부분을 보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정말 또 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자 여기에서 그랬죠. 여기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해결된다 이랬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전제를 놓은 게 뭐냐 하면 빠빤자 산냐 상카라는 거 희론 상헤아림이라는 요 하나의 용어를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풀어져야 된다고. 다만한도 법부님 이 빠빤자 산냐 상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가요?
자, 우선 빠빤자라는 거는 빠빤자는 사실 경에 뭐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많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빠빤자가 무엇냐라고 하면 아직도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해요. 다만 개념적으로는 이 행위가 어떻게 되나요? 윗닦아로부터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윗닦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행위가 출발하죠. 내면의 과정에서 소망에 의해 가지고 윗닦아라고 하는 생각이 시작되는 자리를 윗닦아라고 한다고. 생각이 떠오른다, 출발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요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윗닦아,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요 과정은 그냥 단일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닦아로부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윗닦아. 생각이 떠오르면 윗자라. 그 생각이 떠오른 그대로 색성행 미처법 어떤 대상한테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접근한 상태에서 이 대상에 대한 의도와 기대와 지향이라는 것이 한 길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 다음에 사유라는 단계를 가잖아요. 근데 사유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제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이게 하나의 단일함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글쎄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몰라. 하룻밤에 기와집을 12채는 지었다 부순다 하는 식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생각한다라는 과정이 나의 내면에서 소망에 의해서 생각이 떠올랐어. 이 수동적으로 떠오른다 얘기했죠. 이따가. 그래서 떠올림이 아니고 떠오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면에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으로 쭉 외길로 오다가 사유라는 이 자리에 오면 하여간 머리를 굴려가지고 뭔가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해서 이럴까 저럴까 이래 되잖아. 이때 빠빤자 빠빤자라는 요거는 뭐 번역을 실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망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저는 이제 주로 실언이라고 번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이야기 같아. 떠올라가지고 지향까지 한 길로 쫙 달려온 것이 그 다음에 무언가 이제 지향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 지향된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이 확산되는, 퍼져나가는. 이럴 때 이제 이 빠빤자라는 게 빤자라는 게 사실은 이게 숫자로 5거든요. 숫자 5요. 빠라는 접두어가 5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통적으로 설명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 팔이 있잖아요. 팔이라는 게 어깨에 붙어 있잖아. 어깨에서 팔이 한 줄로 붙어 있죠. 한 줄로 붙어 있는 요 팔이 손에 오면 어떻게 돼? 쫙 퍼져서 5개가 돼 버리지. 윗닦아, 윗자라, 의도, 기대, 지향 한 줄로 오는 거야. 그러다가 사유라는 데 가가지고는 쫙 퍼져버린 거야. 5으로 퍼져버리는. 뭐 이런 이제 이 빠빤자라는 것이 뭐 이건 단어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의미로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도 윗닦아, 윗자라, 의도, 기대, 지향을 외길로 내려가 한 줄로 내려와 가지고 사유라는 데 도착하면 쫙 퍼져 가지고 하루 저녁에 기와집을 12채는 지었다 부수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확산되는 번져나가는 이런 부분을 빠빤자라 하고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희론 또는 망상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보는 것이 뭐 타당한 이해 같아요. 자, 그런 이제 빠빤자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고, 다음에 산야죠. 빠빤자 산야. 산야라는 것은 상이에요. 상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상이고 병들어 있으면 번내고 잠재성향이고 하는 이런 그 나의 내면에 있는 경이, 그러니까 내면에 쌓여서 경향으로 쌓여가지고 2차 인식에 작용해가지고 무명과 탐진을 만드는 요런 걸로 상이 있다고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혀먹을지 않는 것으로 부처님이 지금 가르침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요 앞에 한 가지를 딱 제시했는데 제시한 것이 뭐냐라고 하니 바로 빠빤자 산야 상카 요걸 제시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참 좀 이해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빠빤자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희론, 망상 이러는데 요거의 위치가 어디죠? 희론, 망상, 위치.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행위 맞잖아. 뭔가 신업과 의업이 있을 때 빠빤자 사유가 확산되는 이건 뭐예요? 의업 과정이지 뭐. 그러니까 빠빤자 삼냐 상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빠빤자라는 것은 요 자리에서 행위, 의업이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요, 행위.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업이 지어졌잖아요. 행위가 지어졌는데 이 행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 빠빤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 중생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의업이 지어질 때 빠빤자, 희론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의업이 빠빤자로 지어진 거야. 지금 조표현에 의하면 희론하는 거야. 그런데요, 행위를 출발점으로 하는 순환 구조가 세 개가 있잖아. 어떤 세 가지죠? 그래, 근데 뭐 작은 순환 고리가 있고 잠재 순환 고리가 있고 큰 순환 고리가 있고 세 가지가 있잖아. 여기서 지금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을 짓는 과정에서 작은 순환 고리로 인식으로 가든, 근데 인식으로 가는 이때는 주로 어떤 말이 함께 하나요? 찬다가 함께 하는 거죠. 찬다 또는 찬다라가. 그죠? 욕탐. 찬다라가 욕탐이지. 어쨌든 뭐 작은 순환 고리로 연결되는 삶의 과정을 말할 때는 찬다 또는 찬다라가 욕탐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겠죠. 큰 순환 고리로 가자라고 말한다면 식이 머무는 것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존재경이나 씨앗경 이런 데서 보았지만 식을 씨앗으로 하고 가래를 양분으로 하고 업을 밭으로 해서 그러한 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양분이 주어지면 열매가 맺는 거죠. 그 맺어지는 열매 개념으로
식이 머문다, 머문식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아무래도 이제 큰 순환고리로 가자 하면 뭐 이런 주제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산야를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박법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업을 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고리 중에 지금 이 주제, 이 용어는 잠재 순환고리에서 잠재되어 오는 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 자체가 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상이고 이거는 잠재요. 행위에 의해서 잠재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 빠빤자 산야만 떼어가지고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 상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 이렇게 표현을 했죠. 버릇, 습관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행위가 가지는 특징의 하나가 행위가 지어지면 그 행위를 반복하려는 그래서 재현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행위를 재현하려는 어떤 힘이 나한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릇, 습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일이든 자꾸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되풀이하는 그런 힘이 내 안에 쌓이는 거잖아. 그런 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경향이다. 이렇게 부른 거고 그게 말하자면 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상이 나의 내면에 쌓인 거지 뭐. 노부부님 그러면 이거 빠빤자 산야라는 요 말을요 그냥 산야 이렇게만 보지 말고 빠빤자 산야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해서 말하면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빠빤자라고 하는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이라는 자체가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거기에 빠빤자 산야라고 빠빤자를 붙였는데 빠빤자가 뭐냐 하면 행위인 거예요. 행위인데 어떤 행위냐 하면 위탁과 의도기대 지향이라는 이 팔이라고 하는 한 길을 와가지고 사유라는 데 와가지고 쫙 확산되는 요 사유 과정을 빠빤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모든 걸 떠나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중생들이 사유의 과정에 가서 이렇게 실혼망상 확산되는 사유를 하는 이거를 나타내는 게 빠빤자란 말이지. 그러면 빠빤자는 그런 의미를 갖는 행위란 말이야. 근데 이 빠빤자 산야라고 상 앞에 빠빤자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상은 상인데 어떤 상이냐. 빠빤자라고 하는 이 확산하는 행위를 재현하려 하는 확산을 반복하려는 그런 경향이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빠빤자 산야를 이해하면 되죠. 빠빤자 산야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상카라는 한 가지 단어가 남거든. 빠빤자 산야 상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복합된 것의 의미를 보려는 거니까 이 상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줘야 되거든요. 먼저 그 한 장짜리 교재 드린 거 있죠?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의 밑이 이렇게 드린 거. 예.
지난주에도 꺼내기만 했다가 공부 못한 거죠? 그건가 보다. 요게 이제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그 상카라, 행이라는 게, 행이 세 가지가 있죠. 행, 어떤 세 가지가 있나요? 담마난도 부부님, 우리가 행을 세 가지로 연결시키고 있잖아. 첫째로 12연기, 그래, 심을 만드는 12연기의 행은 몸과 말과 바로 심, 찢다를 만드는 작용으로의 행이잖아. 그런가 하면 오온의 행은 뭐죠? 오온의 행은 이렇게 12연기의 행에 의해서 몸이 생겨나고 말이 생겨나고 심, 찢다가 생겨났다고. 근데 찢다가 몸하고 만나면 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찢다가 생겨나가지고는 쭉 진행돼서 몸하고 만나면 이제 의라고 불리잖아. 이럴 때에 바로 12연기에 의해서 몸이 생겨나고 말이 생겨나고 심이 생겨나서 몸하고 만나면 의가 된 요런 몸이 있고 말이 있고 의, 마음이 있는 요런 상태에서 몸으로 어떤 행위, 그러니까 몸으로 형성작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말로 형성작용을 해서 결과를 만드는, 의, 마음으로 형성작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요게 오온의 행위잖아. 그러니까 뭐 단순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온의 행이 뭐냐 하면, 그지? 색수상 행식 중에 행은 그 행이 바로 행위, 업이잖아요. 근데 이 업을 무언가 행위한다라는 것을 오온에서 상카라,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게 있잖아. 행위의 결과로 무언가를 만든다고. 그래서 무언가 결과를 만드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행, 형성작용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12연기의 행은 그 형성작용의 결과로 몸과 말과 마음을 만들었어. 그러면 몸과 말과 마음이 만들어져서 자, 지금 나는 몸도 있고 말도 있고 마음도 있어. 이러니까 그 몸에 의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고, 말에 의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고, 마음에 의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요게 오온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세 번째 행은 삼법인의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때 조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고민이 못 미치면 어떻게 경을 해석하게 되냐 하면,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기 이전에 오랜 세월을 12연기의 행하고 오온의 행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 이래가지고 12연기의 무명과 행은 전생의 영역, 그래서 전생의 업지응고를 12연기의 행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 12연기의 행은 분명히 몸과 말과 마음을 만드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이전에는 못 보았던 거죠. 자, 그게 새롭게 12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의 차별성을 우리가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특별한 경전의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안 그럴까? 부처님이 12연기의 행하고 오온의 행하고를 뭐 그야말로 뭐 그동안 알고 있듯이 동일하게 그냥 행위로 같은 것으로 개념을 잡았다면
부처님이 두 가지에서 어떤 차별을 둘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는 대로 12연기의 행하고 오온의 행이 다른 것이다. 정말로 12연기의 행은 이 딱가의 내면의 과정에서 몸과 말과 마음을 만드는 과정이고, 오온의 행은 그렇게 만들어진 몸과 말과 마음에 의해서 업을 지어서 업인과보 무언가 결과를 만드는 이런 차별이 분명하다면, 무언가 그 사용에서도 부처님 입장에서 어떤 차이를 두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을 보게 된 거죠. 자, 일단 그 오늘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가 아니네. 이건 한 장짜리 교재.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의 위치 이랬어요. 자, 우선 행 이러면은 상카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상카로띠라고, 요거는 이제 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이제 약간 형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카로띠 앞에다가 우리 저기 담마라는 게 있잖아요. 시작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담마 앞에 뭐를 붙여서 다른 의미를 나타내요? 그치? 아비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런 이제 접두사를 붙인 거야.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상카로띠 앞에다가 아비를 붙인 거야. 보통은 이제 이 접두사가 좀 어떤 차별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접두사는 무시해도 의미상 하자가 없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행이라고 하는 이 불교 교리의 아주 중심에 있는 용어를 놓고 그 동사로서의 상카로띠, 그 상카로띠라는 동사 앞에 아비를 붙여서 아비상카로띠하고 구분을 해주고 있거든. 왜 이게 구분되어 있을까? 왜 부처님은 형성하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말하면서 그냥 상카로띠, 상카라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로 표현하지 않고 아비상카로띠라고 하는 아비 접두사를 붙여서 무언가 다른 차별을 보여주고 있을까?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비가 무슨 뜻이길래 이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야 될까? 이건 좀 어려워요. 접두사라고 하는 거 여러 의미로도 쓰이고, 이 접두사의 의미만을 딱 가지고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것은 이 상카로띠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비상카로띠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용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이런 경우라고 봐야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먼저 아비상카따라는 단어가 있네요. 아비상카따, prepared, arranged, restored인데 아비상카로띠의 과거분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비상카로띠의 PP, 과거분사가 아비상카따. 참고로 여기 따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상카 로틴가 동사인데 아비상카 다음에 따가 붙었죠. 요 따가 파일리어에서는 이게 과거분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과거분사형이야. 이게 따가 붙은 게 과거분사.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아비샹카로띠가 형성하다라는 의미라면 과거 분서니까 형성된 것, 결과로 생겨난 것 요런 의미를 갖는 게 이제 따로서 과거 분사를 취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적었어요. 아비상카따는 아비상카로띠의 과거 분사인데 전체 영역에서 용례가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체 영역이라는 거는 경률론 3장 또 거기에 대한 주석서, 청정도론 뭐 다양하게 현재 그 빨리어로 전승된 교재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 중에서 어때요? 이 많은 교재 중에 경과율의 일부를 공부 기준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상카로띠의 과거분사인 이 단어는 빨리문헌 어디에든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한 번도 쓰이질 않은 거야. 과거분사 형태로 사용이 안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비상카로띠 해가지고 요 단어 표시해 줬고요. 그러니까 아비상카로띠는 상카로띠에 아비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to prepare, to perform, work, get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조금 밑에 내려와 보면 중간에 상카로띠라는 이 단어도 적어놨거든요. 중간에 있어요. 보면 to put together, prepare, work 이래가지고 상카로띠 이것도 의미상으로는 아비상카로띠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접두사가 어떤 의미 차이를 많이 부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그 같은 의미를 말하면서 상카로띠라는 단어에다가 아비를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의미로는 같은데 뭔가 다르게 쓰는 오늘 봐야 하는 것의 요점이 이거예요. 요점이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무언가 다르게 쓰이는 요 측면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아비상카로띠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자, 거기 이제 한 문장을 적어드렸죠. 낀자 빛가외 상카레 와데타 하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행들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삼켜버림경인가요? 우리 공부했죠. 그 오온에 대한 정의 중에 색수상 행식이 각각이 의미상으로 무엇냐라고 말할 때 행이 무엇냐라고 하니 상카따 마비 상카론 띠띠 비카웨 따스마 상카라띠 우짜띠. 이래서 여기서 이제 행을 정의하는데 상카따 아비 상카론 띠 이래서 이게 상카라 행이다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본 겁니다만은 요 상카따가 뭐죠? 상카따가 유비잖아요. 그래서 상카따하고 아비상카론띠라는 두 단어를 붙여놓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번역하기를 유위에서 형성한다.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 상카라다. 이게 지금 오온의 행이라고. 그죠? 삼켜버린 경인가? 이건 우리가 그 오온을 정의할 때 이걸 보았죠. 거기서 뭐 뒷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이제
아비상카로띠라는 단어가 형성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위에서 형성한다라는 제약을 붙여가지고 오온의 행이 정의가 된 거야. 근데 이때 요 유위라는 거는 뭐였죠? 유위. 유위는 탐진치잖아. 탐진치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이다. 그죠? 탐진치와 함께하는 상태를 유위라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무위는 뭐죠? 무위? 무위는 상카따 앞에 부정적도와 아를 붙여주면 되죠. 상카따. 그래서 요거는 무위가 되고, 무위는 경전이 정의하기를 제일 밑에 보면 43번 니까 상류따의 1번 까야가따 사띠 숙당 몸에 속한 사띠경 이래 되죠.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줄에 까따만자 빛가외 아상카땅 이래가지고 무엇이 무위인가 비구들이요 하면 라각하요 도삭하요 모학하요 해서 탐의 부서짐, 진의 부서짐, 치의 부서짐 이것이 무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냥 이건 읽고 가는 거로 해요. 오늘은 제가 이게 굉장히 오늘 우리 좀 어려운 공부 하나를 좀 보는데 꼭 좀 짚어보고 가야 할 거라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는 무탐, 무진, 무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카따 유위라는 개념하고 아상카따 무위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유위는 번뇌가 작용하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이다. 무위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탐무진 무치의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바로 요 아비상카로띠를 가지고 오온의 행을 정의할 때 그 탐진치와 함께하는 거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오온의 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요 중간에 보면 또 요 상카로띠 이 단어를 하나 지적해놨죠. 형성하다라는 이 상카로띠라는 단어는 공부 기준에는 용례가 없다. 우리 공부 기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부처님께서 살아서 법을 설하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상카로띠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확인해서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상카로띠라는 단어를 안 썼다라는 것은 뭔가요? 이런 어떤 상카로띠로 나타내는 형성하다라는 이 말에서는 상카따 유위라는 개념만 쓰였지 상카로띠라는 말은 직접은 쓰이지 않았다. 상카로띠의 과거 분사인 상카따 유위만 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그냥 결과만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몇 가지 단어를 보았어요. 기본적으로 상카라 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12연기에도 쓰이고 오온에서도 쓰인다. 12연기의 행은 몸과 말과 마음을 만드는
형성작용이고 오온에서 행은 만들어진, 그래서 생겨나 있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를 만드는 이런 의미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가운데 그 아비상카로띠의 과거 분사인 아비상카따는 한 번도 쓰이는 경우가 없고, 상카따는 유위라는 단어고, 근데 유위라는 단어의 원래 동사 상카로띠가 있는데, 상카로띠도 요거는 부처님 살아서는 쓰이지 않은 용어다. 이렇게 이제 이건 용례를 봤어요. 왜 이걸 제가 용례를 자꾸 말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카로띠하고 아비상카로띠라는 두 개 단어가 적두어만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걸 우리가 좀 오늘 보는 것이 요거 빠빤짜 삼냐 상카라는 이 핵심되는 요 자리를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요 빠빤짜 삼냐는 좀 전에 우리 이야기한 거로 이 의업의 영역 확산된다라는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상이다 해가지고 빠빤짜 삼냐는 우리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 빠빤짜 삼냐가 상카라는 단어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상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카와 연결된 어떤 이해를 위해서 상카라, 상카로띠, 아비상카로띠, 상카따, 아상카따 이런 좀 어려운 용어들을 지금 같이 본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주변적인 단어를 보았어요. 그 상태에서 상카따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상카따가 무엇일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자라고 하는 거는 상카따 이 단어거든. 그러면 이 상카따는 무엇냐라고 하니까, 자, 그 이제 적어드렸죠. 상카따에서 F라고 쓴 거는 이게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상카로띠 이러면 동사잖아요. 이제 상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명사다 이거야, 명사. 그런데 명사의 의미가 enumeration, calculation, estimating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말로는 이게 지금 다 뭔가 내면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헤아린다의 명사, 헤아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헤아림이야. 일단 그렇게 보자고. 상카따 요거는 번역을 하면 헤아림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빠빤차 샀냐, 즉 이 사유 과정에서 이 확산되는 이러한 행위를 재현하려는 성향, 이러한 상이 그러한 상과 연결된 헤아림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럼 헤아림이라는 말이 뭘까? 헤아림. 이걸 봅시다. 헤아림이 뭘까? 이 참 제가 생각해도 과하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헤아림이 무엇일까라고 요거를 설명을 해보면, 헬피스님이 왜 이런 과도히 어려운 얘기를 했을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요 부분 이제 다 저 교재에 있으니까 지울게요. 자, 빠빤차 샀냐라는 것과 관련돼서 상카, 헤아린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빠빤차 샀냐. 빠빤차 샀냐는 하여간 상의 일종이야. 상은 상인데 실언이라는 것을 재현하려는 상이야.
상이라는 데서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상이 뭐 하는 거죠? 상이 뭐 삶의 메커니즘에서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상이라는 것은 뭐 어쨌든 식부터 시작하겠죠? 식이 3, 4와 합해서 함께 생긴 수를 위자나띠 하는 거죠. 위자나띠 인식한다. 근데 여기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이냐 하면 상은 상인데 실온이라는 사유의 확산이라는 것을 재현하려는 상이다. 빠빤짜 삼냐. 요게 지금 상으로 참여한다 이거죠. 자, 위자나띠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무명 위에서 탐과 진이 생기죠. 무명은 뭐고 탐과 진은 뭘까? 뭐 이거를 뭐 물론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죠. 어떤 느낌에 대해서 그 느낌이라는 게 원래는 무상한 건데 중생들은 상이 병들어가지고 무상한 줄 모르고 지속되는 거라고 계속되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 아는 게 무명이잖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좋은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와 즐거운 느낌인데 지속되는구나.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니까 좋은 거지 뭐. 와, 좋은 즐거운 느낌. 요렇게 잘못 아는 게 탐이죠. 진이라고 하는 거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이 괴로운 느낌이 지속되니까 이거는 버텨야 돼. 싫어. 이렇게 싫은 괴로운 느낌이라고 잘못 아는 게 진이죠. 그리고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요 상태를 부르는 말이 번뇌죠. 무명과 번뇌를 합하면 뭐가 되죠? 치가 되죠. 탐진치라는 게 이렇게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위자나띠 2차 인식하니까 거기서 무명과 탐진이 생겼는데 그 상이 번뇌라는 즉 무명과 탐진을 만드는 조건이죠. 요거는 결과고 조건과 결과까지를 포괄해서 말하니까 탐진치라는 게 생겨났죠. 근데 요 탐진치가 생겨난 요걸 부르는 말이 뭐죠? 탐진치.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 요걸 뭐라고 해요? 유익. 김법은님, 그죠? 요거 탐진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게 탐진치 공업 이렇게 말해도 되고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요게 유위다라고 하는 거 요거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위가 원어가 뭐예요? 상카따잖아. 좀 전에 하여간 과도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써먹으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상카따가 생긴 거야. 그리고 여기서 상의 병들미 치유되었다. 번뇌가 부서졌다. 그러면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되고 탐은 무탐, 무진 해서 무치가 되면 이것이 해결된 상태가 무위 이래 되는 거죠. 요거는 상카따 이래 된 거라고. 그러면요 요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좀 전에 그 얘기 했거든. 이 상카따, 아상카따 그냥 직접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상카따의 원래 형태가 뭐라고요? 요거 빠가 붙어서 과거 분사가 된 거라고 그랬잖아. 상카로띠.
그지? 상카로띠가 상카로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거분사 상카따로 요 자리에 쓰였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카로띠는 기본적으로 형성하다라는 거란 말이야. 무언가를 생겨나게 하다. 그런데 상카따 요거는 과거분사가 되니까 생겨난 거잖아. 무언가의 결과로. 학부모님 그죠? 무언가의 결과로 이게 생겨난 거를 상카따 해가지고 탐진치요. 그런데 이 유위라고 하는 탐진치는 어디서 생겨난 거죠? 어디선가 이게 생겨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 과거 분사를 해가지고 탐진치가 생겨난 거, 탐진치 형성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탐진치요. 그래서 그거를 상카따 유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위 탐진치 어디서 생겨난 거야? 상카따 이거는? 따까 안에 있죠. 근데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요거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니야? 노부부님 이렇게 볼 수 있죠. 식과 수와 상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차 인식 수를 분별한다, 인식한다 해가지고 이 자리를 위자나띠가 뭐 동사가 쓰이죠. 경에서 위자나띠가 쓰이는데 그 결과로 무명과 탐진, 해요 탐진치가 생겨나는데 지금은 오늘 공부 이거 상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보자라는 입장에서는 요 생겨난 탐진치가 뭐냐 하면 상카따요. 근데 이 상카따가 뭐냐 하면 상카로띠의 과거분사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생겨난 거 이거잖아. 그러면 상카따가 생겨나게 하는 그 과정이 상카로띠라는 과정이지 뭐. 그러면요 이게 단어는 의미는 이렇지만 탐진치 유위가 생겨난 거는 이 앞에 위자나띠의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그러면 이 위자나띠의 이 과정을 뭐 2차 인식한다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그래 말하지만 요 필요에 의해서는 아 이게 상카로띠 했네. 이게 상카로띠 형성작용이니까 이 형성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게 탐진치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가 상카로띠 하는 그러니까 동사로 말하면 이게 상카로띠인 거야. 그죠? 담아놓은 부분. 요렇게 우리가 그 상카로띠 형성한다라는 동사의 결과로 형성된 거요. 유위라는 게 탐진치라는 게. 그죠? 요렇게 써놓고 보면 아, 이 과정이 형성작용을 했다. 그런데 그 형성작용의 내용을 보니까 식이 인식주관이 되어가지고 상이라는 공동주관과 함께 수를 위자나띠 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때 요 부분을 이 전체를 그냥 동사적으로 표현하면 상카로띠 형성하다라는 과정이 진행됐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형성하다라는 그 과정이 진행된 그 자리를 잘 보니까 아, 식과 상이 공동주관으로 수를 위자나띠라는 인식한다라는 어떤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인식하다라는 요 단어를 식도 명사고 수도 명사고 상도 명사잖아. 명사들이 와서 요 자리에서 명사로 설명되는 어떤 거를 하면 상카로띠 해가지고 상카따가 생긴 거야. 요 자리에다가 형성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담는 어떤 명사를 넣어주자. 우리가 오늘 요 한 장 교재 본 것 중에 명사로 나타난 게 뭐죠? 상카. 상카라는 말이 나왔거든. 상카. 이 상카라는 거는 명사요.
그리고 뭐 단어 의미가 이래 나오니까 이거를 헤아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헤아린다라는 의미가 뭐죠? 결국은 뭐 우리가 이거를 표면적으로 말하자면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궁리하고 생각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지 뭐. 그죠? 그게 헤아림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문제는 지금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쓰인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빠빤짜 산냐라고 하는 빠빤짜 산냐가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쓰인 거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카라고 하는 요 말은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동사적으로 위자나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 자리를 동사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여기서 뭐 말하자면 인식 이런 이야기가 명사지 동사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표현을 여기서 위자나띠 한다고 인식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잖아. 요 자리에 식과 상과 수에 의한 인식이라는 의미를 담는 명사로 자리하는 것이 상카다. 그러니까 상카라는 상카로띠에 형성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은 명사로 상카, 헤아림이 들어가면 이 작용에 의해서 헤아려진 것의 결과로 탐진치라는 유비가 결과적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뭐 이제 더 설명해도 사실은 뭐 똑같고 우리가 그냥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근본경전 연구회니까 뭐 때로는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도 한번 이제 풀어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 결론만 이제 봅시다. 결론을 보면 요 2차 인식의 요 작용점 그 자리를 명사로 나타내는 것이 상카 헤아림이구나. 그 결과로 탐진치 유리가 생겨났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자리를 이제 결정해 주면 이제 여기가 상카야 헤아림. 그러면 이 빠빤짜 산냐 상카라는 말은 뭐예요? 시기수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닦아내서 시기수를 닦아내서 2차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과 탐진, 그래서 탐진치 유위가 만들어져.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2차 인식의 질을 담당하는 게 누구예요? 그 인식의 질을 담당하는 게 상이잖아. 어떤 질의 상이 작용하느냐 하니 부처님이 내가 지금 가르치는 상이 잠재하지 않는 거 그거는 이라는 자리에서 바로 빠빤짜 산냐라는 사유의 확산을 재현하려는 경향성 이러한 상이 참여한 인식작용 헤아림 그게 빠빤짜 산냐 상카다. 요 자리를 빠빤짜 산냐가 함께한 상카다 라고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요 개념이에요. 이게 오늘 저 사실 그 공부 잘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근본경전 연구회니까 짚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꿀과자의 경우에서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뭐 꿀과자의 경우 공부를 했다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시기 이렇게 상카 헤아림을 통해서 2차 인식 헤아림을 통해서 유리가 만들어져서 대표적으로 탐 이러면 시기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게 뭐죠? 심이죠. 이 심이 뭐 한다고요? 이 심은 하는 일이 기뻐하고 그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던 일을 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소망이 생겨가지고 탐과 소망이 함께한 것으로 이 가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빠빤자 산야 상카라는 것이 있는데 생겨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빠빤자 산야 상카라는 2차 인식이 진행되어 가지고 탐진치 유위적인 삶이 생겨나는데 거기에서 안 된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일을 해야 소망이 생겨나지 않고 가래가 부서지면 이 업의 영역에서 상의 잠재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내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요 중심 자리,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물었어 라는 요 자리에 중심을 두고 부처님이 그거 하나는 상잠재하지 않아 라고 당신의 가르침을 본질로 드러냈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이야기를 허공에 띄워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상카라고 하는 2차 인식의 결과로 유의가 생겨나는 이 자리를 드러내주지 않고는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 부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경의 순서가 요거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빠빤차 산야 상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 이 과정이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므로써 상이 잠재해가지고 반복하죠. 그러나 이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염호하는 일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면 이 문제가 해결돼서 상이 잠재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조금은 더 표면에 있는 이 부분이 제어되어야 그 다음에 염호,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뭐 사실 오늘 너무 어려운 이야기, 저도 뭐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이 당신이 가르치는 게 뭐요? 그래서 뭘 주장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상이 잠재하지 않는 이걸 가르치고, 그래서 업의 결과로 남들과 다툼이 없어, 이걸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가르침의 요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카라, 행이라는 것이 12연기의 행도 있고 무명의 오운의 행도 있다. 그거 상카로띠라는 단어가 있고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아비상카로띠라는 단어도 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쓰이고 어떤 건 쓰이지 않기도 하고, 그게 과거분사형으로 형성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거라는 이 개념을 함께 보니까 여기 알려줬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여간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교재, 요거는 이제 이 주제 밖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오늘 하나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말한 게 뭐죠?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의 위치적 차이 이랬죠. 위치적 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 자리를 말하는 게 말하자면 상카로띠라고. 근데 상카로띠라는 단어는 우리 공부 기준에 용례가 없죠. 부처님은 이 자리를 상카로띠라고 상카로띠다 유위, 그러니까 형성한다라고 이 자리를 표현하지 않은 거야. 때에 따라서는 시기 위자나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경 같은 경우는 빠빤자 산자 상카해서 여기가 상카요 야리비요 이렇게 말을 하지, 상카로띠라는 동사를 직접 써서 여기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비상카로띠가 있잖아. 아비라는 접두어가 붙었는데 이 접두어는 지금 어디에서 쓰였어요? 상카따 마비의 상카따 마비 상카로띠 이래가지고 유위에서
형성한다라는 걸로 무엇을 정의했죠? 오온의 행을 정의했잖아.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요거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가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의미상 변화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차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미상 별 차이는 없지만 이게 용례적으로 봐서 접두사가 붙은 단어는 꼭 여기에서만 쓰이더라 라고 용례적으로 확인을 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 교재의 결론은 그거예요. 요 자리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요 2차 인식의 자리는 의미상으로는 상카로띠야. 근데 상카로띠라는 단어는 우리 공부 기준 부처님께서 직접 안 썼어요. 그냥 위자나띠로 말하거나 상카따로 말했거든. 그런데 어쨌든 상카로띠라는 단어는 쓰였다면 위치가 여기인 거야. 그런데 접두사가 붙은 아비상카로띠는 어디에서 쓰여요? 여기서 쓰인 게 아니죠. 아비상카로띠는 이제 딱가에서 가래가 형성된 다음에 행위를 하잖아. 신업, 구업, 의업 행위를 하죠. 요거를 업 대신에 행을 넣으면 까야 상카라 신행, 왓지 상카라 구행, 마노 상카라 의행 요래 되죠. 그런데 요 자리에서 까야 상 자, 오늘 드린 자료 오늘 드린 교재에 (4페이지) 자, 4페이지 요 원어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까야 상카랑 나오고 이어서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로띠 이렇게 나오죠. 네. 까야 상카라 요건 지금 뭐냐 하면 오온의 행을 말하는 거예요. 오온의 신행, 구행, 의행 중에 신행이에. 그럴 때에 지금 아비상카로띠가 사실은 어찌 보면 까야상카 까야상카랑 이러면 신행 몸으로 행위하는 건데 뭐.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거는 명사고 행위하다, 형성작용을 하다는 동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아비상카로띠가 붙어준 거예요. 다음 단락으로 내려오면 똑같은 위치에 왓지상카랑 아비상카론띠 이래 나오죠. 구행을 형성하다 이건데 뭐 구행을 짓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고 넘어가서 보면 5페이지 역시 같은 위치에 마노상카랑 아비상카론띠 이렇게 나오죠. 의행을 형성하다 이건데 제가 뭐 영어에서도 비슷한지 몰라요. 파리에서는 같은 의미의 명사와 동사를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마노상카랑 아비상카론띠 이러면은 의행을 짓다, 의행을 하다, 의로 형성작용을 하다.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해를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제가 보여준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이 자리는 동사적으로 말하면 상카로띠인데 안 쓰여. 아비상카로띠라는 말은 의미상으로는 똑같은데 용례적으로 볼 때 이 내면에서 쓰이지 않고 아비 좀 더 표면에 나왔다 이런 의미입니까? 신구의 삼업 업을 짓는 이 자리에서 까야상카랑 아비상카로띠, 왓지상카랑 아비상카로띠, 마노상카랑 아비상카로띠 해서 오온의 행을 지칭할 때만 아비상카로띠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목처럼 위치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상카로띠는 쓰이지는 않지만 내면에 적용된 거고 아비상카로띠는 반드시 신행 아비상카로띠,
구행 아비상카로띠, 의행 아비상카로띠 해가지고 오온의 행을 실행하는 동사 의미로 쓰이고 있다.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는 이렇게 사용되는 위치가 다르다. 위치가 구분된다. 예, 요 이야기 충분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자료에서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본 겁니다. 한 가지는 빠빤짜산냐 상카라고 말하는 요 상카가 2차 인식하는 위자나띠 고자리를 명사적으로 표현해 준 거다. 그래서 빠빤짜산냐라는 상이 참여하는 2차 인식, 그 헤아림. 우리가 번역을 헤아림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이거를 머리를 써서 우리가 머리로 헤아린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오온의 의행 이 자리가 되죠. 이 자리는 사실은 헤아림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좀 더 적절한 표현이 있으면 바꿀지라도 일단은 이 자리에서 인식작용이 진행되는 것. 그래서 헤아림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상카의 자리가 여기다. 2차 인식을 말한다. 그래서 그러한 상카에 의해서 생겨나는 상카다. 이 위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아야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가르친다. 부처님 가르침의 요점이다. 그리고 아비상카로띠라는 말은 의미상으로는 뭐 차이를 말하기 어렵지만 용례적으로 볼 때 오온의 행, 신행, 구행, 의행이 실행되는 것을 동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비상카로띠다.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 위치적 차이가 있다. 요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나가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사실 뭐 꿀과자경은 이제 이어가지고 그 마하까짜나 존자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하까짜나 존자가 설명하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하까짜나 존자께서 아비담마 해주신 그 일을 우리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비담마 한 거예요. 그지?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 가르침의 요점이 되는 이야기 가르침을 논의하는 아비담마를 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